보시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뭐 맥주 하면 맥주의 원료인 홉이라든가 보리, 뭐 사과, 감자도 있고 와인 하면 포도가 있죠. 그리고 커피, 원두라든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그 쌀도 있고요. 뭐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뭐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생활이 서구화돼서 이제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주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 지역에서는 또 인제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감자 같은 거 많이 먹고 아프리카 지역은 옥수수 같은 거 많이 먹고요. 또 주식인 것도 있고 아니면 기호식품인 것도 있죠. 뭐 아보카도라든가 그런 것들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좀 인제 다가가기 쉬운 자료로 시작을 하면 제가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관련된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여전히 뭐 어렵게 좀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인제 충분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이 된 만큼 먹을 게 좀 풍족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 뭐 사과 못 먹어서 뭐 기후 변화가 심각해져서 못 먹는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망고도 좋아하고요.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과일들도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아보카도 얘기하면 뭐 "아보카도 전 잘 안 먹어서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단지 그냥 내가 먹는 많은 식재료 중에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식인 쌀이 인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못 먹게 되기에 앞서서 왜 지금은 다 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면은 모르지만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래서 정말 서민들의 그런 식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장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지금 먹을 게 풍족하다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든지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로 먹는 주요 식재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당장 경제 생활을 넘어서서 일상생활도 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저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우리나라의 날씨도 점점 전반적으로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한겨울에는 물론 뭐 이게 극한 기상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혹한이 오기도 하지만 한파가 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열대 기후가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제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인제 그 땅의 온도 그러니까 지표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온, 바다, 해수의 온도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뭐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각종 그런 농산물들이 커오던 그런 환경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가 없고 생산량이 줄어들다 못해 이제 재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다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녹차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게 점점 좀 더 서늘한 곳 원래 그냥 사과가 재배되고 원래 멜론이 재배되던 그런 기온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삼면에서
그 잡히던 어종도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난대성 어종이 오징어, 고등어, 멸치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점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외에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거는 대표적으로 명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 국산 명태 이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거기에 좀 되게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생태집이 있어요. 근데 꽤 오래 전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생태집을 갔더니 그런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더라고요. 주인분이 원래 우리는 국산 생태를 쓰는 게 우리 가게의 자랑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산 생태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러시아산 그 명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히는 그런 어종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근데 요걸 보시면 아마 요 자료들이 굉장히 오래전 거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잘 잡히는 어종 변화 같은 거는 12년도니까 거의 1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관련 연구 결과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 자료가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아직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의 이제 밥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크게 인지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동안 보통 에너지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너지 절약부터 해서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재생에너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 신전원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다 보니까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것까지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최신 연구들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예전 자료가 많고요. 그만큼 좀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기후 변화에 좀 더 선진적으로 대응을 했던 그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같은 곳들은 우리의 식생활과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한 10년 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심이 그만큼 높지가 않고 관련된 연구라던가 아니면은 이 당연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뭐 어떤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정책들,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밥상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후변화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학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지구온도가 얼마나 오를 거고 한반도가 얼마나 오를 거고 그래서 우리의 날씨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뭐 에너지를 아끼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생활 곳곳 이제는 먹는 것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다. 그래서 IPCC 6차 보고서라고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릴 거고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이게 6차 보고서가 나와서 한때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기사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자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이 권원태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후 위기라는 거는 우리의 정말 이제 기후가 달라지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건 정말 생활 하나하나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폭염이 시작되면 그냥 뭐 요즘 또 그런 뉴스 자주 접할 수 있더라고요. 올 여름부터 해서 지금 양식장에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굴이라던가 홍합이라던가. 근데 그게 일단 폭염 때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폭염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지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의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는 장마 때문에 사주값이 폭등을 했고요. 올해는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박값이 폭등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었는데 3만 원까지 수박 한 통에 3만 원까지 올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정말 모든 경제 활동,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직접 과학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한 여름 정도에 해서 그 빵, 과자, 라면 값이 줄줄이 올랐잖아요. 한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진짜 한 5% 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빵을 사러 빵집에 가거나 어디 마트에 가서 과자를 고르려고 해도 이제 가격을 보고 좀 놀랄 때가 많아요. 뭐 요만한 단팥빵 하나에 막 2,000원씩 하고 과자도 웬만하면 2, 3,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물가가 올라서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빵, 과자, 라면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쓰이는 식재료가 밀가루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호주라던가 그리고 특히 미국의 서부 그리고 캐나다 서부 지역에 정말 폭염과 가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대표적으로 또 밀가루를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는 지역이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폭염으로 인해서 밀가루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가루가 농사가 안 돼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수입을 하는 우리나라는 상승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들여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이용을 해서 빵, 과자, 라면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또 그리고 라면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굉장히 많이 먹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 그 왼쪽에 보이시는 이 자료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요국들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식량 자급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그 식재료로는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거의 한 70%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거의 7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하는 거는 23% 정도밖에 안 되고 7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이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처럼 100% 이상 막 2배, 3배 초과로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근데 이런 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가 여기다 세 군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군데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단지 그냥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가격이 상승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 100% 안팎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단지 그냥 가격을 올려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얼마 전까지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당장 내 나라의 내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축할 양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수출기를 막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우리는 뭐 가격을 아무리 준들 그곳에서 수출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 식재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밀가루, 쌀, 그런 농산물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을 했다라고 해도 정말 그냥 공장에서 뭐 화학 물질,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빵빵 제조해 내듯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제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제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식량 안보, 뭐 식량
그 안전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세계 식량 가격이 한 40% 정도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어떤 것들이 올랐느냐 살펴보니 옥수수가 거의 90% 올랐죠. 그리고 대두, 그러니까 콩류가 70%, 곡물 유제품 40%, 설탕 34%, 그러니까 주로 많이 먹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특산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기호식품으로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오른 주요 원인은 물론 뭐 100%다 기후 변화는 아니겠지만 달러와 가치 하락, 이제 시장의 그런 뭐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후 위기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제가 그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식생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냥 이게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부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기후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 예전에는 친환경 행동이란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요즘 기후 행동이라고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뭐 콘센트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절전 멀티탭을 쓴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후 행동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온실가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감축량이 큰 것도 있고 아니면 감축 효과가 좀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로 그 조사를 한 연구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한 명 덜 갖기라고 여기 연구 결과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학생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자가 이거를 아이를 한 명 덜 갖는 거를 넣은 이유는 지금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산업화 이후에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를 하는 그 가운데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화석연료를 너무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후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래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 부분들의 그 대표적인 논리예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하고 그러니까 유례 없는 상황인 거고 오늘날 이렇게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 건 인간이 그동안 배출한 산업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양과 정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거의 과학적으로 분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은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아이를 하면 덜 갖는다라는 거는 저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냥 저자의 의도는 인간이 원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범을 한 명 다시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교통을 타고 뭐 그런 것들 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건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소유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비행기가 그 운송수단 중에서도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단이고 그래서 비행기를 한 번 타는 건 물론 뭐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니면 뭐 그래도
인간에게는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 비행기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온실가스 배출에 굉장히 큰 행동이거든요. 두 번째가 그런 거고요. 근데 의외로 세 번째가 여기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식물성 식단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식물성 식단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동물성 식단, 육류를 포함해서 유제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채소나 곡류, 과일 등의 식물성 식단을 먹는 것이 다른 뭐 일회용품을 사용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의외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생활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을 바꾸는 게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 외에 제가 앞서서 뭐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회용기, 일회용기 뭐 그런 것보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식생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기, 육류를 많이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 위주의 포장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 그것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굉장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세상이 부조리하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세 가지로 꼽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앞서서 제가 우리 실생활의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럼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의 식생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이 도대체 얼마나 차지할까라는 조사 연구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연구자라던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공통적인 건 우리 전 세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00이다라고 하면 그중에 4분의 1, 25% 아니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34에서 35%는 다 식생활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이렇게 우리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편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후위기라는 거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의 활동이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세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식생활 그리고 사실 뭐 사는 곳도 그러니까 안락하고 뭐 이렇게 좀 청결하고 안전한 그런 주거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입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뭔가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필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인용한 이 연구는 26%로 하는데요. 최근에 연구를 보면 한 35%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고 또 이 중에서 한 가지 요즘 뭐 기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식생활 중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냐라고 봤더니 제가 앞서서 육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류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 전 세계에서 그 거대 축산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산업과 어업을 통한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8%, 약 10분의 1까지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 진짜 지금 이 온 세계 곳곳에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10분의 1의 책임이 고기를 먹는 데 있다라고까지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음,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 왜 뭐 고기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가 먹는 식단을 로 인제 제가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식재료들 뭐 당근이면 당근 그런 하나의 식재료를 섭취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주요 먹는 한식의 메뉴 한 70여 가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어요. 이거를 1 인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1 인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 수치는 요렇게 그냥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떤 식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제가 지금 산정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산 아니면 산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측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뭐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뭐 뭐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얘기, 뭐 탄소 발자국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온실가스도 기체다 보니까 무언가 뭐 유해가스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처럼 그런 계측기라든가 측정기가 있어서 이렇게 농도를 갖다 대면은 재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뭐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제품이라든가 지금 음식 같은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넘어갔는데 일단 무엇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가 저는 보통 이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를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하니까요. 음 무슨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든다라고 하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뭐 쌀떡을 예를 들면 그 쌀에 쌀떡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필요한 거죠. 쌀도 필요하고 뭐 설탕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원재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단 고려를 하고요. 이게 식재료 단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밭에 있는 걸 따다가 뭐 고춧가루를 쓰기 위해서 밭에 있는 고추를 따다가 집에서 이거를 말리고 갈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다 어떤 생산 현장, 사업장에서 요런 거를 가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에너지가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당연히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오려면 수송 과정이 여러 단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 수송 과정까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사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음식을 먹으려면 뭐 날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열을 이용해서 불을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기를 이용해서 조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에너지 외에 뭐 다른 뭐 투입물들 그런 거 투입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를 하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요 사용 단계에 대한 것들도 인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제 죽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어떤 처리 방법으로 폐기가 되느냐. 재활용이 되느냐, 소각이 되느냐, 매립이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거에 대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전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의 과정 그러니까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떡볶이 식재료를 얻고 이것들이 뭐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인제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조리를 하고 이것들이 남았을 때 버려지는 마지막 과정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인제 쭉 보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게 꽤 오래전이었어요. 한 2012 년도, 13 년도 그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 어 이 폐기 단계는 고려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고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됐었고 식재료가 무엇이냐, 그 식재료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이 수송 부분도 고려를 했고 조리도 고려를 했고 이 섭취에는 별도로 뭐 에너지가 쓰인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기 때문에 보통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송도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연구가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생활과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도 사실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거의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더 없었고, 그래서 수송에 대한 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재료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입 그 식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식재료가 어디에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어떤 거리를 거쳐서 수입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국내 수송으로 다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송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식재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팥죽, 호박죽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다 들어가는 식재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이걸 조리할 때 배출량만 딱 봐서 봤을 때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식재료와 조리 중에 각 메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식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게 훨씬 많죠. 보시면 다 검은색 그래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 호박죽이나 팥죽처럼 오랜 시간 끓여서 이제 조리 단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조리 단계의 그 비중이 큰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보시면 거의 다 검은색이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식재료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앞서 한 70가지에 대한 70가지의 메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70여 가지 중에서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10가지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탑 10을 뽑은 거거든요. 탑 10을 뽑은 건데 지금 보시면 1위 설렁탕, 곰탕에서 뭐 10위 쇠고기 장조림까지. 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소고기죠. 보시면 설렁탕, 곰탕 여기 보면 불고기, 비빔밥에도 소고기 고명 조금 들어가고요. 국수장국에도 고명 좀 들어가고. 아, 이거 보시면 대충 예상이 되실 거예요. 아, 식재료의 비중이 큰데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것들을 보니 다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들이네. 소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거의 한 50가지 정도에 대한 걸 다 한 거고, 앞에 보신 것처럼 설렁탕, 갈비탕, 곰탕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쭉쭉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과를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게 이걸 그냥 인터넷에 요거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뭐 공유해 드릴 수 이게 공유가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여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농축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에서 요거를 인터넷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밥류, 국류, 찌개 이게 좀 더 이거 제가 캡처한 건 예전 거라서 이것보다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메뉴들을 이렇게 뭐 밥류를 선택을 하면 밥들이 쭉 뜨고, 뭐 국류를 선택하면 국들이 쭉 뜨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면 정말 내가 내 밥상에 그 밥을 차리는 것처럼, 식단을 차리는 것처럼 구성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재미삼아 뭐 특히나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다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렁탕이 이제까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들 중에서 1위예요. 1위인데 이게 1인분에 한 그릇을 먹으면 10kg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소고기가 많이 들어간 설렁탕은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식물성 식재료 조금, 그러니까 콩나물이 주로 들어간, 콩나물, 파 그런 것들과 들어간 콩나물국하고만 비교를 하면 콩나물국은 1인분에 한 16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이랑 설렁탕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는 6, 7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물론 뭐 가격이나 어떤 영양 측면에서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식재료가 식물성 식재료냐.
동물성 식재료, 육류, 그중에서 소고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각 식재료 1kg 이걸 원단이라고 보통 해요. 그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그 연구 데이터예요. 보시면 지금 소고기가 1kg에 거의 60kg.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연구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에서는 정말 적게 잡을 때나 20kg 정도 잡기도 하고, 그건 좀 최소고요. 거의 최소고. 보통 평균 한 40kg 정도, 많이 잡을 때는 60k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양고기예요. 양이랑 염소고기.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치즈라던가 여기 초콜릿 이런 것들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예 요거 돼지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닭도 있어요. 닭고기도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할수록 다 뭐 베지터블 뭐 애플 막 이렇게 식재료 그러니까 식물성 식재료가 정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구나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마 비교해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 보면 1위가 소고 2위가 염소잖아요. 염소랑 양. 근데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반추동물이라고 해서 소화 과정에서 메탄을 그러니까 트름을 하면서 그 트름하는데 메탄이라는 정말 강력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거의 한 같은 1kg을 두고 봤을 때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효과가 이산화탄소가 1이라고 하면 메탄은 한 21배에서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메탄을 그냥 이렇게 트름하면서 배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왜 뭐 좀 이렇게 동물을 키워보시거나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설물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데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앞서서 왜 메탄은 한 21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산화질소는 같은 양일 때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310배나 온실가스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또 온실가스가 여기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그냥 본인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트름하면서 메탄 발생시키고 이제 배설물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되고 그리고 또 하나 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소는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대규모 축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지만 원래 소란 동물 가축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이었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료를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고기의 양에 비해서는 사료도 많이 먹어. 트름하는데 메탄 나와. 그 배설물에서 아산화질소 나오는 그냥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큰 동물인 거고요. 근데 뭐 닭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식물성 식재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육류 소비량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뭐 옛날 저도 뭐 60년대 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고 그로 인해서 문제도 많았잖아요. 이제 영양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여러 나라들의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2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너무 못 살던 때여서 정말 먹고 싶어도 너무도 먹을 게 없었고 고기는 정말 이렇게 웬만큼 부유하지 않고는 보기 힘든, 먹기 힘든 그런 거였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 90년대 이후에만 해도 거의 10배 이상이 10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중국은 동일 기간 내에 지금 30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한 35배 증가를 했고, 근데 보통 뭐 동북아 3개국이라고 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의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같은 기간 내에 한 5배 정도 늘기는 늘었는데 이렇게 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이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를 굉장히 늘고 있다. 근데 이 육류 소비량, 개개인의 육류 소비량만 늘은 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인구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구도 늘어났고 인당 먹는 육류 양도 늘어났으면 그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가축, 사육 두수가 굉장히 늘어났게 되겠죠. 그런 그 소, 닭, 돼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이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틀린 말을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뭐 60년대, 70년대는 워낙 좀 이렇게 잘 먹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때를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수습 수준이 올라온 90년대를 비교해서만 살펴봐도 제가 이걸 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주로 먹는 우리의 고기 양으로 한번 봤거든요. 1인당 육류 소비량 초율을 살펴보면 90년대 대비해서 전체 한 2.7배, 3배 정도 늘어났고요. 닭고기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닭고기가 한 3.6배 늘었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늘었고, 돼지고기 2.3배. 이렇게 늘어서 거의 한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한 해에 먹는 육류 소비량이 한 4kg 정도 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통 OECD 평균 대비해서 높다, 낮다, 뭐 우리 하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세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OECD 국가 그러니까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 이런 것들랑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 대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평균에 좀 못 미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OECD 평균 대비도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고려를 하실 게, 이 OECD라는 것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다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굉장히 육류 소비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인스턴트라던가 그리고 과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던가 막 그런데 다 지금 비만과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기후변화는 둘째 치고 그 앞서 이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로까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어 이제 비만과의 전쟁 그로 인해서 육류 소비량을 좀 줄이고 그래서 채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일찍이 나타났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가 OECD다 보니까 OECD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세계 평균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거의 한 그래 2배는 좀 못 미치지만 그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볼 건 이 데이터도 소, 닭, 돼지로 구분을 했는데 보시면 정말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소고기와 닭고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거의 맞먹게 해서 중국도 보면은 고기 요리 돼지 고기 요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4분인데 그냥 이어서 하고 제가 40분까지 하고요. 뭐 질의응답 받고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중간에 뭐 필요한 상황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그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소닭 돼지별로 육류 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본 거예요. 이 자료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소고기가 양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양은 거의 제일 적은데 보시면 그래프가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는 진짜 뭐 돼지고기 한 3배 정도 해당하고 닭고기도 한 4배 정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고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육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그러니까 음식과 기후변화 관련돼서 일단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관련해서 제일 먼저 알려진 건 아시다시피 로컬 푸드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뭐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은 아무래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다 보니까 그만큼 그걸 운송할 때 들어가는 연료의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높고 환경 영향도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리 내에 식재료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로컬 푸드 운동의 그 주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음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는 수송은 없지만 수송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고기를 예를 들었을 때 소고기에 이렇게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건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우가 비싸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호주에 소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저렴한 것들이 수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나 호주가 뭐 옆에 나라 있는 뭐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 먼 데서 오는 소고기는 그 수송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국내산 소고기는 제가 국내의 그 권역별로, 그러니까 도별로 권역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 거리가 보통 한 180km가 나와요. 그래서 이 180km를 기준으로 보통 화물이 트럭으로 많이 운송이 되다 보니까 그 트럭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1kg을 만약에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한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0g, 이게 0.04kg이거든요. 그래서 1kg당 1km를 움직이는데 1km를 움직이는데 40g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보통 배로 오죠. 컨테이너로. 그렇게 왔을 때는 얼마나 날까? 호주에서 올 때는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100g 정도 나왔어요. 1kg당. 지금 보시면 이 수치를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죠. 저도 계산을 해보고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비행기를 만약 타고 온다. 그러면 소고기 1kg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미국은 운송 과정에서만 12.2kg가 발생을 하고요. 요건 한우의 270배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10.5kg예요. 이것도 한우의 한 240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소고기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잡을 때는 20k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큰데 이게 운송 과정에서만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배출량이 나오다 보니까 더 큰 배출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수입산 소고기는. 근데 저도 이거 계산을 하면서 아유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 소고기가 비싸다 그래도 설마 비행기를 타고 오겠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중에 요즘 비행기 타고 오는 소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고는 있는데 점점 그게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 사람들이 소고기를 선택하는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신선도, 맛.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신선하다, 품질이 좋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그런 이유로 대형 마트 중심으로 이렇게 항공 직배송 소고기들이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 신선한 소고기 품질 좋은 걸 신선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게 또 소고기는 어디서 이게 사육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역별 소고기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를 한 거거든요. 요걸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아시아에 해당이 되죠. 아시아에서 생산한 소고기에 비해서
남미에서 생산된 소고기는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를 키울 때 어떤 땅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요즘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 이상 기후들 그로 인한 자연 재해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18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그때는 호주 산불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작년 뭐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존 산불이 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정말 뭐 하루에 축구장 크기가 뭐 산불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근데 아마존의 산불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정말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남미에 굉장히 그러니까 큰 지대잖아요. 거기를 불을 태워서 거기에 있는 열대우림을 태워서 없앤 다음에 그곳을 이런 가축 사육을 위해서는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사료는 대표적으로 콩이랑 옥수수인데 그 가축 사육의 재료로 쓰기 위한 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없애는 거고요. 그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은 이 대량 그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가지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생산된 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엎칠 때 덮친 격이라고 그러니까 열대우림이라고 하면 왜 아마존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산림이라던가 그리고 바다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나무는 뭐 사람이나 기타 동물들은 그러니까 산소를 흡입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만 식물들은 반대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인데 잘 놔두면 지금 온실가스가 이렇게 많아져서 난리인데 그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열대우림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 벌채 지역에서 사육된 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주요 수입국이 그래도 호주랑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호주도 그 소들을 키우기 위한 땅을 기존에 나무가 있던 땅을 불태우거나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가축 사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류를 그냥 단지 내가 내 밥상에서 고기 반찬 하나를 먹는 그게 아니라 이 행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기후변화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양한 경로와 단계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소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기 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의 식성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괜히 나는 진짜 그냥 내 입맛에 소고기가 맞을 뿐인데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같은 농산물, 뭐 과일이나 곡물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같은 감귤인데 괄호 안에 뭐 시설, 노지 하우스 월동, 뭐 노지 이렇게 써 있죠. 시설이라는 거는 대표적 비닐하우스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원하는 우리가 작물을 얻기 위해서 인공적인 설비를 하고 거기를 뭐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습도를 유지를 해준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확하는 것들의 배출량과 원래 크던 자연환경에서 노지라고 하죠. 그렇게 제철에 맞게 나오는 감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한 5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러면 이 난방도 우리나라도 뭐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다 화석연료 태워서 쓰는 에너지잖아요. 뭐 석탄화력으로 인해서 생산하는 전기고 아니면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드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재배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보시면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포도도 거의 10배 정도 되고 고추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이 먹어야 된다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 제철 과일, 뭐 제철 음식이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라고 하셨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제철 음식이라는 게 그냥 내 입에 맛있고 내 몸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기후변화를 막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 걸 다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정말 옳은 게 많다고 이것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뭐 수박, 뭐 오이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에너지를 써서 인위적으로 제철이 아닌 기간에 생산하는 것과 그냥 노지에서 제철 제 상황에 맞게 생산하는 것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차이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니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이것도 기사가 많이 돼서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자급자족하는 뭐 그런 나라들도 있고 아직 그런 지역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누군가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뭐 규격이 안 맞거나 뭐 잘 아시다시피 좀 못생겼거나 생채기가 났거나 그런 거는 수확하는 단계에서 그냥 버려지고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관이 잘못되면 그런 것들도 또 버려지고 또 이제 마트에 와서 유통기한 지나면 또 버려지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들이 넘쳐나서 이제 다 먹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은 생산되는 것의 3분의 1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서 전 세계 그 식품, 우리의 먹거리, 식생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먹지도 않을 거를 괜히 지금 온실가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의 온실가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배출된다. 이 음식물 쓰레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만약에 한 나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다음이 미국이에요. 근데 이걸 한 나라로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세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수치도 있고요. 식재료별로 살펴보면 우선 어떤 뭐 보관이라든가 그리고 뭐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싸고요.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은 식재료 다듬을 때 버려지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일단 이 과일이라든가 채소 그리고 뿌리 채소들 그런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상황이고요. 뭐 생선 종류 수산물도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고기도 그래도 이제 고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높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큰 식재료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것도 5분의 1이 버려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 먹을 게 풍족하니까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에도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또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 정도 된대요. 8에서 9%? 그러니까 아직도 10분의 1이 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건데 한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3분의 1은 버려지는 정말 뭐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굉장히 크고 서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세계 곳곳이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세상에서 이런 서로 정말 약간 너무 동떨어진 상황은 정말 부조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선진국의 쓰레기가 훨씬 많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판매 전략, 뭐 대표적으로 원 플러스 원이 있죠. 원 플러스 원을 이용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만 해도 그냥 원 플러스 원 있으면은 아유 뭐 이거 뭐 안 쓰고
가격도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러고 예전에는 그냥 집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 안 나니까 뭐 안 쓰면 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계획적인 구매 습관,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판촉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많아지고 이제 부패 문화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요즘 학생들 다 급식하잖아요. 급식하는데 보통 왜 요즘 학생들은 또 인제 그때 또 이렇게 한창 클 나이에는 밥보다는 군것질이 더 좋고 간식이 더 좋고 요즘은 또 인스턴트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남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뭐 전국 평균은 아니지만 한 2-3년 전에 그 전라도의 광주 지역 학생들의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학생 1 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그 시의원분이 발표를 하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 1 명당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한 34 킬로그램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가 같은 폐기물 중에서도 처리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그게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음식이 짜잖아요. 짜고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학생 1 명당 거의 한 25만 원? 30만 원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 1 명당 25만 원, 30만 원이 그냥 이렇게 연간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30 킬로가 넘으면 거의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아이 1 명 그러니까 뭐 아이들 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라는 게 정말 많이 버려도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음식물 쓰레기 또 인제 우리나라는 쓰레기 그 수거하는 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막 쌓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놓으면 또 바로바로 가져가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양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에 대해서 쫙 이제 지적을 하고 인제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해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쪼끔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육류 그리고 소고기 그러니까 축산업이 요즘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식생활에서의 탄소 감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축산업에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요즘 일단 대체육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육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육류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정말 뭐 고기를 쓰지 않았는데 콩이라든가 버섯 같은 식물성 식재료를 썼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그냥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고기랑 구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식물성 대체육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뭐 임파서블 버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미국 뭐 그런 뭐 유럽 선진국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대체육은 제가 보통 대체육 삼총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식물성 대체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식용곤충이 있어요. 근데 식용곤충은 어떻게 보면 대체육이라기보다는 대체 단백질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는 맛도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량 영양소 비타민 B나 뭐 그 외에 다량 영양소를 그래도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기 섭취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 식용곤충은 이 대체 단백질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미용 목적으로 좀 살 빼시는 분들이 그 단백질 쉐이크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식용곤충 파우더 요즘 에 곤충 파우더 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로 인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도 이게 환자분들
고영양식으로 이 식용곤충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양육이에요. 이 배양육은 뭐냐면 이것도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는데 보통 실험실 고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기를 뭐 그냥 실험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나 닭의 원래 동물에서 조직 세포를 떼내 와서 그 세포를 배양하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그냥 실험실에서 정말 이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복제를 일으키면서 고기가 되도록 하는 배양육인데 이것도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생산 개발 비용 엄청 비싸고 정말 고기와 유사하다라고 보기에는 그 개발 결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뭐 오리고기 막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한 2-3만 원 정도로 약간 좀 요즘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어느 정도 중저가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기존의 육류를 대체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먹거리 기후행동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식물성 대체육 이용한 요즘도 패스트푸드 국내에도 보면은 이거 콩고기라던가 그런 것들 이용해서 버거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시식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져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외에 그래도 제가 봐도 정말 인류가 고기를 거의 안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가 이렇게 메탄이나 아산화수소를 많이 배출을 한다라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을까? 그쪽 측면을 좀 다가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메탄 사료라고 해서 아니 저메탄 사료 아니면 저단백 사료라고 해서 뭐 사료에 어떤 처리를 해서 그 사료를 먹으면 소가 배출하는 트름에서 메탄이 좀 줄어든대요. 그런 사료를 개발하는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정말 이거 영국에 있었던 제가 해외 기사 본 거거든요. 영국의 어떤 그 농장에서는 소 농장에서는 소한테 마스크를 씌워놓은 거예요. 정말 방독면처럼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그 마스크를 왜 씌워놨냐면 마스크를 씌우면 거기서 메탄이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메탄 배출하지 말라고 그 마스크를 씌워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 왜 요즘은 뭐 동물권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고기 소비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채식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통틀어서 뭐 베지테리언 뭐 아니면은 고기를 내가 어디까지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서 비건 뭐 플렉시테리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통칭을 해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고기 소비를 조금 줄인 사람들 리듀스테리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요런 시도들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왜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해가지고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에너지 분야, 수송 분야 다 대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약간 요쪽에 좀 요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그 자료를 본 중에서는 중국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로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이대로 육류 소비가 쭉쭉 늘어나다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줄여도 좀 이렇게 그 효과가 없을 정도로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복제소를 한 10만 마리를 막 하나의 농장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다더라라는 해외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소는 아무리 뭐 동일한 그 사육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료를 먹이고 뭐 비슷한 조건에서 키워도 다 그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도 조금씩 다를 것이고 뭐 그 안에 뭐 지방 성분이라던가 그런 뭐 뼈의 약간 뭐 크기라던가 구조도 다를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소는 또 비싼 육류다 보니까 도축을 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 도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어떤 자동 도축이 어려운데 이 복제소의 경우에는 정말 다 똑같은 소들이기 때문에 공장식 도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복제소를 다량의 그 육류를 싼 값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런 걸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제가 이건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 소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데 소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사료를 먹이는데 메탄이 덜 나오는 사료를 먹이고 이 복제소를 만들면서까지 소를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나 그 외에 다른 육류들도 꼭 그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업의 기후변화는 꼭 있어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꼭 고려를 해서 그냥 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일에 채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채식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지 말자. 하루 혹은 일일 고기를 먹지 말자인데 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꼬박꼬박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고기를 우리나라 뭐 스테이크처럼 통고기를 매일 먹는 음식 문화는 아니지만 뭐 육수에도 들어가고 뭐 고명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다 이렇게 고기가 조금씩 쓰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고기를 또 그렇게 안 먹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일주일에 한 2, 3일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먹지 말자라는 게 그냥 하루 빼고 나머지 다 먹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먹는 거에 비해서 한 끼 혹은 하루 정도는 덜 먹자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기를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서서 제가 왜 선진국들 육류 소비량 굉장히 높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서구권에서는 환경과 건강, 그러니까 기후변화, 건강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 식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식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된 거는 재작년도에 그 스웨덴에 있는 이틀 NCC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의학 저널 같은 데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식생활, 바람직한 식단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이걸 그릇을 봤을 때 반은 채소 공유 그리고 뭐 좀 좋은 식물성 기름 아니면은 뭐 견과류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고기라던가 유제품은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우리가 식단을 바꿨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얼마나 있나에 대한 연구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지 소고기를 전혀 먹지 않거나 소고기 외에 다른 육류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동물성 식품은 전혀 먹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식사 습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해외 서구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고기를 좋아하면 일단 비건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인류가 다 비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고기를 그냥 조금만 덜 먹거나 그렇게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혹은 많이 먹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주일에 채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제 급식하는데 주일에 급식 요즘 이게 확산되는 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서울시 교육청, 뭐 전라도 광주라던가 울산이라던가 인천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걸 좀 일찍이 시작을 한 데가 서울시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청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급식소 학교는 당연히 포함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7, 800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일에 채식을 한번 해보자. 채식 급식을 제공을 해보자라고 했었고 서울시는 지금 시청 내에 그 임직원분들이 드시는 그 단체 급식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도 금요일 점심마다 채식 식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봤어요. 산정을 해봤는데 서울시청에 그 시청 건물 크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된대요. 많을 때는 2,000분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2,000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번 끼니를 먹는다라고 하면 365일이니까 1년이면 1095끼니거든요. 근데 그중에 딱 일주일에 한 끼, 점심 한 끼면 52끼니예요. 근데 그런 식사를 만약 앞서서 소불고기 도시락을 소불고기 덮밥을 먹을 것을 요 소고기를 두부 스테이크로 바꾼다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냐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를 환산을 하면요. 얼마 효과가 나냐면 제가 앞서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봤을 때 소나무의 그 온실가스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서울시청 전 직원이 이렇게만 식사를 하면 1년에 7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7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한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전기 사용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 본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8%를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건 배출량이 또 큰 소고기와 배출량이 또 상당히 적은 두부를 비교해서 이 차이가 더 많이 난 거긴 한데 이건 제가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우리가 식단을 한번 바꾸는 걸로도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급식도 그렇고, 채식 급식 다양한, 일단 사람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다양한 레시피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그 대체육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육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가 얼마나 있냐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오래된 거긴 하지만 15년도에 이걸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닭고기랑 그 배양육 실험실 고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험실에서 배양한 소고기, 곤충 기반 고기, 그 콩고기 대표적으로 그 식물성 고기인 콩고기 요거는 버섯 단백질을 이용한 고기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닭고기를 기준으로 해봤어요. 근데 곤충 기반 고기나 콩고기 같은 경우는 육류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은 닭보다도 50% 가까이 적을 정도로 배출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먹는 대체육으로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실험실 고기, 배양육은 배출량이 거의 소고기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것도 실험실 고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뭐 시설에서 재배한 그런 농작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처럼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엔 좀 더 뭔가 효율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는 많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배양육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 쓰레기 잠깐 말씀드려서 짚고 넘어가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정말 식품이라던가 그 외에 일회용기들 너무 많죠.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는 게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외식은 못 하면서 이게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뭐 요즘 매립지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내가 알면서도 선택을 해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또 시민분들이 제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내가 뭔가 줄여보려고 해도 이게 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다 이미 다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좋지 못하라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제가 도시락 얘기가 나와서 한번 또 도시락도 제가 예전에 하던 주 업무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는데 배달 도시락 이렇게 시켜 먹을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달 도시락을 시켜서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해본 이유가 아니 뭐 도시락을 시켰는데 서비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일회용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시면 요것도 막 그냥 한 판이 아니라 이 세 판에다 밑에 또 따로 있고 덮개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뭐
뭐 비닐도 쌓여 있고 이 수저 같은 거는 한 번 쓰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되게 튼튼한 플라스틱 수저가 일회용으로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 봤는데,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상호가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사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요. 제가 이걸 두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하나는 음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채식 도시락인 강된장이랑 이 다음에는 소불고기로 했거든요. 근데 강된장 도시락은 음식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다 보면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게 거의 27%, 3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 먹고 버릴 용도로 쓰는 그 포장 용기, 음식 포장 용기에서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배출량 산정을 할 때 요렇게 다 세분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류를 봐도 개수가 음식 개수보다 음식 종류 수보다 포장재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소불고기 도시락은 워낙 또 소불고기라는 음식이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면 포장재가 차지하는 건 6%긴 한데요. 근데 보시면 이 도시락 자체로 보면 강된장 도시락의 5배 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 근데 정말 이게 음식이 배출량이 높은 걸 먹던 어 아니면 음식은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거를 먹던 포장재로 인한 이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한번 그 기사로 썼다가 요게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방송도 좀 많이 되고. 제가 이거를 텀블러랑 일회용 컵,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컵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를 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했던 의도는 뭐냐면 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텀블러가 이제 뭐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다회용기다라고 해서 텀블러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몇 년 전부터 이게 또 어느 뭐 어디만 가면 사은품으로 굉장히 많이 줘요. 에코백, 텀블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텀블러가 1개, 2개인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텀블러가 많고 또 이게 어떻게 일부 좀 이걸 좀 수집하는 분들은 이게 패션 소품이라든가 나의 수집품이 되어서 몇십 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회용기라는 게 하나나 두 개로 오래 반복해서 쓰자라는 게 다회용기고 텀블러인데 지금은 이 다회용기를 일회용기처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 배출량 계산을 해 봤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준으로 보면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소재도 더 온실가스 튼튼하고요.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배출량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텀블러는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세척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출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쓰면 쓸수록 이게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기라는 거는 한두 개를 오래 써야지 제대로 효과가 있다. 그래야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됐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제가 보여드릴 사례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기아랑 음식물 쓰레기의 관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도 요 두 가지를 함께 해결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제로 헝거.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음식 3분의 1이 버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전 세계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 10분의 1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제가 아는 걸로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에 그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그 곳들은 요런 것들이 인증 마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조리 과정에서 남겨지는 식재료가 별로 없도록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니까 먹을 만큼만 주문을 하시고 웬만하면 가급적 드셔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신 분들도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인제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레스토랑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과일이나 같은 채소라 하더라도 배출량 차이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들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것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는 되게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면서도 마트 가서 맨날 찾아보면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주변에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저탄소 농축산물이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름은 농축산물인데 아직 축산물은 없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증을 주느냐, 뭐 화학 비료를 줄이거나 난방 에너지를 줄이거나 뭐 물도 적게 쓰고 농기계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또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좋고 화학 비료 덜 쓰면 우리 몸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인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거의 그래도 다행히 시간을 맞춰서 끝내게 됐는데, 앞서서 제가 뭐 대체육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먹거리 기후 행동 측면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 알리고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시민단체도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 성향에 맞진 않았는데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인제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식물성 대체육 이용한 버거라든가 그 외에 음식 시식도 해 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줄이기 쉬운 성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흥미 위주로 한번 보시라고, 이게 그 요즘 뭐 그런 뭐 심리 테스트 그런 것처럼 뭐 MBTI나 하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내 성격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기를 쉽게 줄일 수 있는 사람, 좀 줄이기 어려운 사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내부에서 테스트도 해 보고 한 거였거든요. 요런 거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용곤충도 한번 먹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9가지 종류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인제 한 번씩 먹어 보면서 맛은 어떻고 그런 것들 얘기도 했었고, 또 내부에서 요런 포럼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네, 어 생각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 식생활은 정말 복잡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도 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의견 있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